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병철 회장은 제일재단과 제일모직 두 회사를 연타서 홈런을 터뜨리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어떤 타이틀을 얻게 돼요. 어떤 타이틀이냐면 돈을 가진 집안이다 라고 해서 재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그 타이틀을 얻습니다. 무슨 벌이라고 하면은 무슨 집안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뭐 중국 근대사를 공부하시면서 들으신 거가 그거죠. 뭐 사병들을 거느린 집안을 군벌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가진 집안, 재벌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이병철 회장이요. 자, 제가 무슨 뭐 지금 삼성의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굵직굵직한 사건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삼성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삼성이라고 하면은 1966년도에 사카린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이 굉장히 흑역사면서 삼성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자, 이병철 회장은 스스로 집안도 대주주였고 자기도 김해평야에서 농사를 지어봤던 대지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의 중요성을 알았고 농사를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비료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1960년대죠. 우리나라는 화학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단 1개도 없었습니다. 다 그냥 뿌씩 끙아예요. 를 퇴비로 쓰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으로 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학 비료가 필요하다. 그래, 우리 삼성은 화학 비료 고고 한다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때는 이제 박정희 정부였거든요. 박정희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임자가 비료를 만든다고. 네, 카카. 임자 해봐. 내가 밀어줄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라는 이제 그 회사를 만들기 추진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비료 공장은 일본이었어요. 일본에서 연간 18만 톤 규모의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고 당시 소련이죠. 구소련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만 톤을 만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화학 공장을 추진했어요. 이병철 회장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우리는 소련을 뛰어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료 공장을 만들겠다. 33만 톤 추진한다. 스케일이 컸어요. 추진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약간 뭐라고 할까 스캔들이 하나 터져요. 때는 1966년도였어요. 한국 비료가 거의 이제 오픈하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던 이때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일단 신문 보도, 특히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경향신문이 왜 보도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보도된 내용이 뭐냐면 박정희 정부와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일본으로부터 사카린과 뭐 여러 가지 사치품이라고 해봤자 뭐냐면 냉장고, 칼라 TV, 뭐 양변기 이런 거였어요. 에? 양변기가 사치품이요? 그때 사치품이죠. 다 푸스식이니까. 냉장고와? 여러분, 제가 70년대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손 들고 그 설문조사 했다니까요. 집에 냉장고 있는 애 손 들어보라고. 진짜로. 집에 전화기 있는 애 손 들어보고 집에 피아노 있는 애 손 들어보라고.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근데 그 10년 전, 60년대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있으면 재벌이죠. 그걸 이병철 회장과 박정희 정부가 사카린은 뭐냐면 비료 만드는 원료예요. 그 사카린 플러스 양변기, 냉장고, 칼라 TV를 몰래 밀수하다가 걸렸다는 걸 경향신문이 폭로합니다. 이렇게 정치와 재계가 어둠의 손을 잡고 밀수를 했다라고 보도를 해요.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관여한 게 없다고, 다 삼성 이병철이 다 했다고 뒤집어 씌워요. 뭔가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거 안 한다고, 밀수를 우리가 왜 하냐고, 다 삼성 이병철이 다 한 거라고 하면서
그 삼성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 3명 있거든요. 이맹희 첫째 아들, 둘째가 이창희, 셋째 아들이 이건희인데 둘째 아들 이창희가 구속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요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이병철 회장은 재계에서 삼성그룹의 회장에서 물러나고 그냥 재계 은퇴 선언을 해버립니다. 둘째 아들 이창희는 구속돼버리고. 그러니까 요게 일단 경향신문 등등이 보도를 했던 이른바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첫째 아들인 이맹희 씨가 증언을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뭐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맹희 씨의 주장에 따르면이에요. 자기가 다 주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왜 그랬냐면 그 사카린을 밀수하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양변기, 칼라TV, 냉장고들을 같이 밀수해가지고 이걸 몰래 우리나라 암시장에 판 다음에 현금화시킨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으로 나눠줬다가 이맹희 씨의 주장이에요. 즉 박정희 정부도 같이 공범이다가 주장이에요. 이맹희 씨의 주장이요. 그래서 우리 아빠 재계 은퇴한 것도 억울하다가예요. 박정희 정부도 공동 책임이 있다. 정치자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으로 더 열받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구속된 이창희 씨가 더 열받은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와 형의 대신에 총대를 메고 구속됐다가 풀려났잖아요. 그럼 자기는 뭐 없나? 내가 대신 구속됐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이병철 회장도 정말 쌀쌀맞게 대했고 아버지 저 뭐 없습니까? 없어? 형 나 뭐 없어? 대신 내가 홍밥 먹고 나왔는데 뭐 없어? 여기에 이창희 씨가 투서를 합니다. 누구를? 한테? 청와대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투서를 해요. 그렇게 이렇게 밀수를 한 우리 아버지와 큰형을 뭐 가만 놔두시면 안 되고 뭐 진짜로 뭐 실제로 추진한 것도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를 정말 처벌해야 됩니다. 라는 편지를 박정희 정부한테 대통령한테 전달을 해요. 그거를 받았던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딱 이 말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 장유유서 유교국가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편지는 난 못 본 거로 하겠다. 라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투서 사건이 이제 공론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병철 회장이라면 이창희 씨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너 나를 아버지를 투서 고발을 했다고? 너? 이 이른바 청와대 투서 사건 이후에 이창희 씨는 완전히 그냥 아웃돼 버려요. 제명. 너는 삼성 패밀리에서 아웃이에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봤을 때는 큰아들인 이맹희 씨도 뭐라고 할까 약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투서를 이창희 씨가 이 편지를 써가지고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안 줬겠죠. 누구를 사람을 거쳐서 줬겠죠 이걸요. 청와대에 누구한테 건네줬냐면 이맹희 씨의 베스트 프렌드가 청와대에 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준 거예요. 이거를 이병철 회장이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지금 다 보니까 이 투서 그 편지를 말이야 맹이야 그 네 베스트 프렌드가 받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달했다고 하는데 너 몰랐냐? 진짜로 이 투서 사건? 너 몰랐어? 이거 아들 내미들이 다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 네 베스트 프렌드가 전달했어 메신저 역할을. 너 몰랐어? 그 메신저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전달했던 중간 이맹희 씨의 베스트 프렌드가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에요. 어쨌든 간에 요 투서 사건 이후에 이창희 씨와 이맹희 씨는 이병철 회장의 눈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 삼성의 이 대권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아웃된 이후니까 셋째 아들, 그렇죠.
셋째 아들 이건희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경향신문이 제가 그 보도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카린 사건이요. 경향신문 넘어가기 전에 이 삼성 밀수 사건이 터진 다음에 한 국회의원이요. 당시는 국회가 지금 여의도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서울시 의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청 옆에 있는 건물이요. 거기가 이제 서울시, 거기가 국회였는데, 거기에 한 국회의원이 썩어 빠진 정권이라고 하면서 똥물을 확 갖다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이른바 김두환 장군의 아들이죠. 김두환 그 당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똥물을 의원들 얼굴에 부은 사건이 그때 발생한 거예요.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 때요. 자, 이제 경향신문사로 돌아와가지고 그 이병철 회장이요. 지금 그 박정희 정부까지 왔을 때 두 번의 큰 역사적 사건을 겪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난 4.19 혁명. 두 번째, 박정희 정부가 들어섰던 5.16 군사 쿠데타. 이렇게 휙휙휙 바뀌는 걸 보고 그러니까 부정축제자들 많이 몰렸어요. 재벌들이요.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안불안한 게 우리 재벌들인데 내가 직접 한번 정치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무리란 판단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정치계에 입문하는 건데 아니면 차선책이 뭐일까? 내가 언론사를 차리다. 해서 삼성 이병철 회장이 만든 신문사가 중앙일보고 그리고 그 방송국이 TBC 동양방송이에요. 물론 그 TBC 동양방송은 나중에 그 전두환의 신군부에서 강제 KBS에 통합되어 버리거든요. 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합편성 채널로 탄생한 것이 바로 JTBC죠. 사랑해요 JTBC. 거기서 JTBC에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차이나는 클라스 투어, 차클 투어 여러분 많이 시청 바랍니다. 아자. 중앙일보와 TBC 동양방송이 그 지금 운영이 되고 있을 때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졌는데 당연히 우호적인 보도를 했겠죠. 뭐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뭐 중앙일보도 그렇고 TBC도 그렇고 삼성계 언론사지 않습니까? 뭔 국민 여러분 오해입니다. 근데 중앙일보도 그렇고 이 TBC가 생겼을 때 다른 언론이 굉장히 라이벌 의식을 느낀 거예요. 위기 의식을요. 저기는 재벌이 운영하는 언론사들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언론사들은 그냥 언론사들이고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끼는 가운데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또 지금 이 중앙일보 등등등은 삼성을 옹호하는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요때다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예요. 빵! 삼성이 밀수했고 이병철이 밀수했다. 너 중앙일보랑 TBC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경향신문 등등등이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삼성 지금부터 더 들어가면 이제 현대사로 들어오니까 여기까지 하고 삼성도 전 역사 속의 삼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삼성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재벌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재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헨리 포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록펠러 편을 얘기했을 때 포드 자동차가 대량 생산을 하면서 T형 자동차라고 하죠. 알파벳 T형 자동차 하면서 록펠러가 자동차가 기름 필요하니까 기사 회생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왕 말씀드린 김에 헨리 포드, 미국 자동차의 아버지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헨리 포드는요, 1863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 맞습니다. 아버지는 아일랜드계 이민자였어요. 어머니는 벨기에 출신이고요. 미국이 참 그런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의 정체성이 없어요. 저 썬킴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족보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조선 사람 고려 사람이겠죠. 근데 미국인들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뭐 외할머니가 이탈리아 사람, 뭐 할아버지가 덴마크, 스웨덴, 뭐 스페인 올라가니까 미국인 아메리칸이란 정체성이 없어요. 아메리칸이란 정체성을 유일하게 지켜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미국 컨스티튜션, 헌법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헌법만큼은 절대 안 바꿔요. 200 몇 년 된 헌법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아직까지 간접 선거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선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 선거 아직까지 간접 선거입니다. 4년마다 하는 그 선거를 뭐 트럼프라든지 바이든을 찍는 선거가 아니에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한 선거예요. 왜 그 돈 낭비들 하고 있냐? 헌법만큼은 절대 안 바꾼다. 그리고 총기 규제 왜 못하냐? 미국 연방 수정 헌법 제2조가 미국인들은 지 목숨은 지가 지킨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200 몇 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겠죠. 필요했겠죠. 왜냐면 사방이 다 총제비들이고 카우보이들인데 내 목숨 내 총으로 지켜야 된다. 지금은 없어도 돼요. 근데 안 바꿔. 총기 규제 못해요. 왜? 헌법을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절대 헌법 개헌 안 합니다. 하여간 이 헨리 포드는 미시간주에서 1863년도에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내미인 헨리 포드도 농부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헨리 포드는 농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 뭐든지 기계라고 하면 다 분해했다가 조립해보는 거에 쾌감을 느꼈대요. 와! 특히 시계 같은 거. 시계 여러분 분해했다가 조립을 했는데 안 돌아가 봐요. 이건 갖다 버려야 돼요. 시계 부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수동시계요. 근데 그 수많은 부품에 이루어진 시계를 분해했다가 조립을 했는데 돌렸는데 다시 짝딱딱딱 돌아간다. 이 기쁨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 분해와 조립이 취미였던 헨리 포드가 12살 때 엄청난 걸 봅니다. 뭐냐? 아버지랑 장터에 갔다가 자동차를 보는 거예요. 최초의 자동차는 독일에서 칼 벤츠가 먼저 만들었고, 이제 그 자동차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상태였는데, 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는 자동차가 아니라 가솔린으로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그냥 짐 실어나는 아주 원시적인 트럭을 본 거예요. 거기에 깜짝 놀란 거야. 말이 안 끄는 게 스스로 굴러간다. 요걸 나중에 그 헨리 포드가 또 그 자서전을 남겼습니다. 하나를 잃고 내 인생에서 하나를 잃고 또 하나를 얻었다. 라고 헨리 포드가 기록을 남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헨리 포드. 하나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또 하나를 얻었다. 자기 평생 자기 업이 될 자동차를 그때 처음으로 봤다. 에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내 인생은 저거다 앞으로. 오토모빌이다. 에요. 그런데 자동차를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헨리 포드뿐만 아니라 헨리 포드는 조립하고 분해하는 걸 좋아했지만 기술자는 아니었어요. 가출을 10몇 살 때 했는데 그때 그거로 최종 학력이에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헨리 포드는 거의 문맹에 가까웠어요.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기 때문에 읽고 쓰는 걸 거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학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계에 관심 있었던 그냥 애였어요. 나중에 기술은 좋아가지고 이제 그 에디슨 전기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에디슨이 만든 에디슨 전기 회사에 취직하는데 그때 회사에서 내놓은 조건이 이거였어요. 애가 기술은 좋으니까 와서 뭐 만들라고. 여기서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만 너 해. 네가 원하는 일들은 회사에서 못한다. 여기에 일생일대의 결정을 합니다. 내가 정말 월급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만들 것인가. 결국 헨리 포드는 월급 대신에 자기의 업을 택해요. 돈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조립하겠다. 큰 결정이었죠. 그래가지고 조그만 창고에서 자동차를 이제 조립해서 팔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이게 큰 돈은 안 벌리죠.
그러다가 1900년도 초반에 헨리 포드가 만든 자동차가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한번 1등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헨리 포드라는 애가 만든 자동차가 꽤 성능이 괜찮네? 한번 쟤한테 우리 자동차 한번 의뢰를 해볼까? 해서 의뢰를 해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 장인이 한두 명이 뚝딱뚝딱 창고에서 한 대씩 만드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보통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이 필요했다고 해요. 하루가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도 못 만들어요. 그리고 고장나죠. 고장나면은 반드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한테 갖고 가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 이 관행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